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 김승주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낙태죄 폐지를 바라왔던 많은 여성들을 실망하게 또는 분노하게 만든 일이 있었죠. 바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일부 허용 범위만 확대하는 법안을 예고한 건데요. 과연 이 여성들이 내 몸 통제권 하나 갖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과연 여성 존중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심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낙태권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과 또 온전한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 견지해야 할 관점은 무엇인지 다뤄보는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연대 신문의 정진희 기자이신데요. 정진희 기자는 노동자연대 신문에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또 여성해방은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아주 많은 글을 써오셨고요. 특히 낙태권에 관해서는 소책자도 집필하신 적이 있으신 정진희 기자의 발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전에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먼저 안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자의 발제를 들은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토론 시간을 이어서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의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 채팅창은 지금부터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발제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것이나 의견 있으시다면 활발하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 발언입니다. 이따가 시청자 토론 시간에 전화로 직접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더보기란이나 채팅창에 자세한 안내 방법과 또 문의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 발언도 이후에 시청자 토론 시간에 활발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진희 기자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서 그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이제 10월 7일 입법 예고를 했죠. 정부는 다음 달 이제 16일 이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지난해 이제 있었죠. 근데 1년 6개월 만에 지금 정부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안이 이제 도로 낙태죄 조항이 포함된 그런 안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여성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법안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안은 참 기만적인데요. 일단 형법상 낙태죄는 그대로 남겨둔 채 어떤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상에서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그 요건들을 좀 이제 일부 확대한 거죠. 그래서 기간에서는 이제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조건 없이 허용되지만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는 그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거나 또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지금처럼 금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법안도 현재의 법보다는 개선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뭐 대단한 개선이라고 할 수는 없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정부가 되겠다라고 거듭 약속을 해온 걸 비춰볼 때 정말 이제 많은 여성들이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조항이죠. 그리고 낙태죄가 남기 때문에 이런 법의 허용 요건을 넘어서거나 이제 벗어나서 낙태를 하는 여성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게 돼 있는데요. 또 범죄 기록으로도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이 이제 개정된 뒤에 낙태 단속을 강화하면 그 처벌받는 여성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죄가 유지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효과는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낙태한 여성들에 대한 낙인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성들에게 공연한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고 또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낙태가 형법에 남아있는 나라들은
이런 낙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조차도 여성들이 낙태를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낙태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주수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낙태를 제한한 거는 참 그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여성이 이제 14주 이내에 그 임신을 자각하고 낙태를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신을 뒤늦게 자각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 생리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임신 과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뒤늦게 자각하기가 쉽죠. 또 빈곤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는 과정에서 낙태가 지연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여성들은 늦게 낙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처벌받게 되고 이런 2중 3중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물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면 임신 중단을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합니다. 2019년 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를 보면 낙태의 95%는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조건과 나름의 사정 때문에 또 낙태가 얼마든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합법화된 서구의 나라들을 보면은 불필요한 요식 절차라든가 또 편견, 정보 부족, 그리고 돈 문제 등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낙태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 경제적 사유를 가지고 이제 뭐 낙태를 허용하네 마네 이런 것도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고 그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죠. 여기서 어떤 사유가 합당한지 이런 거를 국가가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또 여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성이 자신이 왜 낙태를 해야 되는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국가 관료나 의사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성에게는 모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하는 것도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 국가가 협소하게 규정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안을 이제 정부 안에 담으면 사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 더 적은 범위에 이제 낙태가 허용돼서 실제로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에 대한 제한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낙태를 처벌하거나 규제를 이제 하는 게 낙태를 줄이는 효과를 내기보다 오히려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게 입증돼 왔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내세워 가지고 낙태를 뭐 제한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뭐 정부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고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이런 불법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약간 다시 더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일부 낙태가 허용하는 게 확대가 됐지만 절차 규정이 또 들어가면서 낙태를 제한하는 게 더 강화됐습니다. 낙태할 때는 이제 국가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고 또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현행 의료법에는 허용되지 않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 낙태에 한해서는 진료 거부권이 이제 인정되는 예외 조항도 포함이 됐죠. 그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상담 의무화와 강제적인 숙려 기간은 완전히 불필요한 조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를 물론 하려는 여성에게 적절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이미 이제 낙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강제적인 의무적인 상담 제도는 오히려 여성의 의사를 거스르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구에서도 보면은 이 의무적 상담 제도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불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이 의무적인 상담 제도를 이용해서 또 굉장히 이제 낙태를 못하게 하도록 여성들에게 압력을 넣는다는 거죠. 예컨대 그 상담 내용을 볼 때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뭐 그 출산을 권유하는 내용 이런 게 이제 그 상담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뭐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산을 권유한다는 거죠. 아마 이 의무적 상담 제도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담 의무화라든가 숙려기간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낙태를 결심한 여성들에게 오히려 죄책감만 심어주고 불필요하게 낙태를 지연시키는 효과만 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 개정안에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 진료 거부권 조항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의료법에서는 이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번에 낙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는 의사들이 그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낙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에게 뭐 개인적 신념을 거슬러서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낙태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의사한테 진료받고 있는 여성들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성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낸 안을 보면 이것이 의사들의 그 낙태 거부권을 허용한 목적이 낙태를 억제하기 위한 거라는 게 드러납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면 그 의사는 즉시 다른 임신, 출산 상담 기관을 소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거부로 여성은 이제 상담 기관을 전전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다가 낙태가 지연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낙태죄도 있기 때문에 기관 제한에 걸려서 처벌받을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이 통과되면 낙태 반대론자들이 의사의 낙태 거부권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합법 낙태를 더 축소하려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그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서 낙태권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의사들이 많고 또 공공의료가 취약한 나라들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낙태할 곳을 찾지 못해 낙태를 못하거나 낙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 안을 내놓으면서 한 논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 정부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어줍지 않게 그 낙태죄 유지를 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태아의 생명권 논리라고 하는 것은 낙태 금지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태아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 우파 등의 여러 낙태 반대론자들은 지금 터무니없게도 정부안이 낙태 전면 합법화 방안이다라고 반발하면서 이 태아 생명권 보호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 정부안조차 더 후퇴시키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그 판결문에도 보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태아의 생명권 논리를 이제 수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태아는 모체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운동 내에서도 보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좀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종종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태아의 생명권 논리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은 못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낙태인데도 이를 애써 회피하는 그런 좀 수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낙태권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려면 이 태아의 생명권 논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는 게 필요합니다.
태아는 이제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진 생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태아가 모체와 별개인 생명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태아가 어떤 별개의 생명체로 간주되면서 이제 생명권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체에 완전히 그 종속되어 있는 태아에게 그 태아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성을 이제 태아의 그 인큐베이터 정도로만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 생명권 논리는 낙태 금지와 규제를 합리화하고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이 태아 생명권 논리대로라면 낙태뿐만 아니라 피임도 사실 살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수정란에도 생명이 있다면서 이 그 피임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법, 예컨대 뭐 응급 피임약이라든가 자궁내 장치처럼 오늘날 많이 쓰이는 그 피임법을 이 낙태 금지론자들은 반대합니다. 이런 낙태 반대의 주장은 이제 성관계의 목적은 오로지 출산으로만 이제 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인데요. 이건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는 성차별적인 관점임과 동시에 또 출산과 무관한 성관계를 다 비난하고 이제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태 반대론자들은 여성 차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 우파들은 생명 교리를 내세워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교의 낙태 입장은 역사적으로 일관되지 않았고 변모해 왔습니다. 태아를 온전한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수정란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낙태를 죄악시하는 천주교와 보수 개신교가 정작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이 산하 제한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협조해서 뭐 가톨릭의 병원에서도 하루에 수십 건씩 낙태 시술을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논리에도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 논리에 대한 그 비판, 그리고 또 그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조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한편 뭐 문재인 정부는 또 낙태 위험성을 내세워서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 때 나온 그 단순위원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주장을 따른 건데요. 그때 이제 재판관들은 낙태 위험성을 내세워서 임신 14주 이후의 낙태 허용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낙태 반대론자들도 여성의 그 건강이 안 좋다, 낙태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낙태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태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크게 과장된 것입니다. 안전한 방식으로 낙태할 경우에는 합병증을 앓는 여성은 매우 드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낙태보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출산을 금지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이라든가 지금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3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14.5%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낙태로 사망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낙태를 범죄시하고 그렇게 처벌하면은 여성들이 이제 비위생적인 방식의 낙태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태한 여성들을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낙태에 대한 낙인이 강할수록 여성들이 우울증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자, 지금껏 살펴봤듯이 이제 낙태때를 유지하면서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안은 문제가 많은데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심대한 변화를 주죠. 그래서 누구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해당 여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여성이 책임을 지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는 국가가 또는 의사가 여성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죠.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이 성평등과 여성 해방에서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오늘날 낙태 선택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여성이 이제 낙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일하고 또 정치활동이나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낙태죄는 폐지돼야 하고 여성이 요청하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기간이나 사유 제한, 상담 의무와 강제적 숙려 기간 등 여성의 결정권을 부정하는 제한과 절차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법적 제한이 없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낙태에 접근을 가로막는 경제적, 사회적 장벽도 제거돼야 합니다. 여성들이 돈 걱정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 서비스, 약물적인 그 방식의 낙태이든 수술적인 방식의 낙태이든 간에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 안에 그 낙태 허용 조건이 확대되긴 했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낙태 접근권을 생각한다면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국가가 재정을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산 뒤에 여성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이제 낙태죄 유지 방침을 드러내자 많은 진보 좌파 언론들, 저희 노동자연대를 포함해서 언론들과 또 사회단체들이 정부 방침을 비판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이제 정부안에 반대해서 10월 12일 날 그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기간과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그 판단과 결정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낙태죄 폐지 입장이라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의원은 그 앞에 안은 그 법안에 권인숙 의원의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고 별도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 한겨레와 이제 경향신문 같은 자유주의 언론은 민주당 내에서 그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에 크게 주목을 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한겨레는 이제 이 민주당 권인숙과 박주민 의원의 낙태죄 폐지 입장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여당 내부와 의원들의 반대가 속출하면서 국회 차원의 조정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수가 전체 174명인데 권인숙 의원의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대표 출신의 그 남인순 의원조차도 이 권인숙 법안에 그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법안 발의한 데는 정의당 의원 4명과 기본소득당 의원 1인이 포함돼서 간신히 그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인숙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준비 중인 그 법안은 경향신문에서 그 최근 실린 인터뷰를 보면 권인숙 안보다 더 못합니다. 형법에서 낙태죄는 없애지만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임신 중단 절차 규정이 들어가고 주수 제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낙태 위험성을 과장하는 그런 논리로 사실 여성의 결정권을 부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뭐 약간 바뀔지는 몰라도 낙태죄 유지 입장이 바뀔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안 입법 예고 뒤에 비판이 많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입법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입법 예고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낙태죄 유지안을 내놓자 놀란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낙태죄 유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2017년 11월에 그 23만 명이 참가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는 알맹이 없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도
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권고안을 거부했고 뭐 헌재로 이제 그 공을 넘겼죠. 그러다가 몇 달 뒤부터는 아예 낙태죄 유지 속셈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 변론 때 법무부는 낙태죄 합헌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낙태하라는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죠. 같은 해 8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 처벌을 강화하는 그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원 판결 없이도 불법 낙태를 도운 그 의사에게 자격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이제 많은 여성들이 반발을 했고 특히 많은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이제 이게 당시에 나갔던 여성들의 항의 시위인데요. 이런 이제 여성들의 항의 시위와 의사들의 반발 때문에 이 계획은 좌절됐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할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던 거죠. 많은 이제 진보적 여성단체들과 지금 노동단체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옳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판 내용에는 정부안이 헌재 결정을 위배했다, 헌재 결정보다 큰 후퇴다 이런 비판하는 견해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헌재 결정의 진보적 측면만 보는 반면에 헌재 결정의 한계는 간과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 조항들에 대한 그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10년 사이에 낙태죄 폐지 여론이 성장을 해왔고 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싸운 여성운동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신문이 그 헌재 판결 직후에 밝힌 바도 있듯이 헌재 결정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명시했었고 또 기간이나 사유에 따른 낙태 제한 방안을 지지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헌재 결정의 진보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당인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당시의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의 이런 명백한 한계를 보아 넘기는 것은 이 보수적인 국가기관인 헌재에 대한 착각을 심어주면서 대중에게 수동성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권 운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권을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은 이렇게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중투쟁을 건설하려면 일단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운동은 낙태죄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 오긴 했지만 여성운동의 주류는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적인 낙태권 운동을 건설하려면 이런 이제 정치적인 약점들을 극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보여주듯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낙태권 보장은 지배계급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저출산 문제로 노동 인력과 병사의 부족을 크게 우려하면서 결국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조건 공격을 지지하면서 지금 보수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여성 차별을 부추기고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는 데 동참을 합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자유주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대중투쟁을 통해서 지배계급을 크게 압박을 해야 실질적 개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2018년에 이제 국민투표로 낙태가 합법화됐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끈 대중적인 낙태권 운동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난 덕분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서 세계 최초로 여성의 요구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었고 사유를 입증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낙태 시술은 소비에트 병원에서 무료로 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낙태 금지가 엄격했지만 2차 대전 이후로는 낙태를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대하고 또 교육기회가 확대가 되면서 성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의 반영입니다. 또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 해방 운동이 성장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태 합법화는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진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하에서는 투쟁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파나 지배계급 전체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최근 흐름이 낙태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면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대중적인 낙태권 운동의 어떤 기반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개선도 있지만 또 그런 나라들조차도 여전히 이제 낙태권을 공격하는 우파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서 낙태권 공격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파들이 집권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공격이 큰데 특히 미국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73년에 연방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이 지금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을 계속 이제 트럼프가 보수적인 인사들로 앉혀왔는데 가장 이제 최근에 긴즈버그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재판관이 사망한 뒤에 지명된 여성 판사가 지금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낙태권 공격은 경제 침체 속에서 노동계급의 삶을 공격하는 전반적인 공세의 일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서 여성의 낙태권을 방어하고 또 지배계급의 여러 긴축 정책과 일자리를 공격하는 정책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투쟁은 지배계급을 압박해서 양보를 얻어낼 가장 확실한 동력이고 이 속에서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의식이 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우파들의 공격에 맞설 때도 중요한 힘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과 우파가 또 더 이것을 후퇴시키려는 압력들 모두에 맞서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일관되게 옹호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어보았고요. 안내 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토론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실시간 채팅창, 지금 벌써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전화 발언 신청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발언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발언 신청 들어온 게 있다고 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 사이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2가지인 것 같은데요. 2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요. 여러 진보적 여성 단체들이 묘사하는 것과 달리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기간과 사유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낙태죄 유지 시도는 옳게 비판하면서도 헌재 판결의 진보성을 크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에게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적 기대감을 여전히 거두지 못한 탓인가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2번째는 작년 헌재 판결 이후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냈지만 사유나 기간 제한, 의사 처벌 조항 등을 유지하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 내에서 정의당의 이런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새롭게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정부나 민주당보다 나아간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게 2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전화 발언 연결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하면 되나요? 네, 하시면 돼요. 네. 네, 저는 온전한 낙태권을 보장받으려면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낙태가 전면 합법화돼야 한다는 연사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낙태권 운동이 견지해야 할 좀 입장과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태아 생명권 논리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태아 생명권 논리는 이 법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근거가 없습니다. 이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은 맞고 또 인간이 될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요새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 태아 심장박동이나 독자 생존 가능 시기 등을 제시하면서 이 낙태 규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이 모두 여성의 낙태권을 규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 태아가 인간과 비슷해지긴 하지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조산한 경우에는 의료 지원이 없으면 태아가 생존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자 생존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여성의 요청에 따라 모든 낙태를 권리로 보장하려면 이 태아 생명권 논리에 대해서 여성 운동을 회피하거나 뭉개는 방식으로 절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낙태 문제가 단지 여성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는 점을 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류층 여성들은 사실 낙태가 불법이든 아니든 쉽게 낙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노동계급 서민층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은 불법 낙태로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무엇보다 지배계급 여성들은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낙태와 출산을 통제하는데 깊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박근혜가 바로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가 커다란 반발에 부딪힌 바가 있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한국에서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역사적으로 지배자들과 우익들은 이 낙태 규제를 디딤돌 삼아서 성적 보수주의를 부추기고 남녀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여성운동이 남성 노동계급을 배척하거나 범계급적 여성 단결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낙태권 운동을 이끄는 것은 별로 도움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야말로 바로 온전한 낙태권, 즉 여성의 요청만으로 모든 낙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낙태권을 성취하는 진정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과 전화 발언 벌써 들어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발제자의 의견은 이제 나중에 시청자 토론 끝나고 들을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아까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 주셨던 분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 사이에 전화 발언이 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화 발언 연결 부탁드립니다. 네, 헌재 판결의 한쪽 면만 부각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기보다는 헌재 판결에도 어긋난다는 논리가 지지를 얻기 수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듯합니다. 그러나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헌재 판결이 기간 제한을 인정했고 정부 안이 그것을 수용했으므로 헌재 판결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는 그리 효과적인 무기는 아닌 듯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도 되나요?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최미진이라고 하고요. 그 채팅창에서 김태양 님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나름 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셨듯이 그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정부 안에 옳게 반대하면서도 헌재 결정의 한계와 공백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노동자연대 신문에서는 그 헌재 결정이 현행법의 과도한 제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걸 고치라고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보성은 있지만 그것이 전면 합법화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그리고 이런 점을 이제 직시하지 않는다면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 헌재 결정의 한계와 공백을 파고들어서 제약을 하려고 할 때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헌재 결정에 대한 그런 해석이 이제 여전히 많이 존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헌재 결정이 그 전면 합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훨씬 더 그 또 다른 국가기구인 문재인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기에도 유리하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해석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것이 가지는 이제 역효과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엄연히 보수적인 국가기구의 일부이고 그 여성운동의 압력을 받아서 일부 진보성을 가진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 문구를 이용해서 지금 낙태 제한안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또 국가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이런 낙태권 운동을 잘 건설하려면 이런 국가기구의 일부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데 동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운동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하신 정의당 안에 대해서는 그 헌재 판결 직후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안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현행 법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 노동자연대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여성 단체들과 또 정의당 내에서도 여러 이제 비판이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최근 국면에서 이은주 의원이 내려고 하는 법안은 기존의 그런 낙태권 운동의 여러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낙제에 대한 온전한 폐지를 조금 더 지향하는 안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씩 다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그 법안이 완벽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그 낙태권 운동 우려했던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하는 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토론 시작하자마자 아주 활발한 의견과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화 발언 신청이 또 몇 분 계시다고 해요. 연결 잠깐 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보고요. 네, 채팅창 질문 활발하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현실 정치에서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입장, 또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입장의 어떤 난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주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의견 공유하시는 장이 됐으면 하니까요. 더 활발하게 의견과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곧 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토론 관련한 내용이 담긴 또 정진희 기자의 기사가 담긴 노동자연대 신문을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을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노동자연대 신문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시로 시적절한 온라인 기사들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플을 통해서 알림이 어플을 설치를 해놓으시면 놓침 없이 온라인 기사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노동자연대 신문은 종이로도 발행이 됩니다. 저희 지면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 신문에는 정진희 기자의 낙태 관련한 기사도 실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 발언 연결이 됐네요. 여보세요? 예.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저는 현대자동차의 정동석입니다. 예, 다름이 요번에 이제 낙태권 폐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요. 죄송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조직된 남성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사실 낙태는 전적으로 여성의 권리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물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뭐 배나라, 콩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이제 여성들한테만 이렇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진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여성이 낳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낳았다 이러면은 이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뉴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태아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도저히 자기가 생계도 안 되고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는 생명유기죄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살인죄 아니냐. 이거는 진짜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좀 통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도 않으면서 낳게 되면은 참 여성들의 삶은 끝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말도 했고요. 그러고 그러니까 네, 왜 조금씩 여성의 몸 정리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 여성의 몸을 국가가 이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돼서 어쨌든 전적으로 이 사람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낙태죄 유지는 기만이고 어쨌든 이게 낙태는 여성에 걸리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하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러고 이제 최근인가 어떤 미프진이 이 나라에서는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정리 조금씩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남성 노동자들도 이런 여성에 걸린 이 낙태에 대해서 합법화에 지지하고요. 어쨌든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이런 남성 노동자들도 있다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활발한 전화 발언 신청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뒤에 전화 발언 신청자가 있어서요. 연결을 하고요.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 다 소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올라온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정의당 이은주 의원 법안에 대한 이제 질문과 또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권인숙 법안 발의에 참가를 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독자 법안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 폐지를 명확히 주장을 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낙태 전면 합법화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진 않아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화 발언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질문이 있어서 전화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국가가 이제 막 여성의 그런 임신과 출산을 막 통제하려 드는 걸 보면서 산하 정책 같은 것도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 국가들이 자기들이 뭐 필요할 때는 뭐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막 그런 거를 얘기를 했다가 또 지들이 좀 필요할 때는 또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그런 식으로 산하 정책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면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칠 때 국가들이 그런 낙태 처벌에 대해서도 좀 어떤 태도나 통제 정도가 조금 변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자가 더 있어서요. 네, 지금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진희 기자가 아까 제가 소개 드릴 때 낙태권 관련한 소책자도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책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라는 소책자이고요.
정진희 기자가 공저자로 집필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이 소책자 아주 얇고 쉽게 쓰였지만 이 낙태권에 관한 잘못된 주장들을 낱낱이 다루고 또 중요했던 낙태 투쟁들,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아까 발제자도 소개를 해주셨던 아일랜드 투쟁에 대한 내용도 담긴 전면 개정판이니까요. 지금 그 화면을 통해서 구입 방법이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발언. 여보세요? 네. 네. 네, 저는 그 미국의 낙태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자 발언 신청했는데요. 네, 연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아주 반동적인 인물인 베럿을 지명했는데요. 베럿이 임명되고 베럿을 임명하면서 트럼프는 낙태권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배계급은 이미 성취된 낙태권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지독하게 공격을 다시 하는 모습을 저는 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잘 알고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익들은 기독교 윤리를 세우겠다면서 낙태권을 물고 늘어지는데요. 이런 거는 낙태에 찬성하냐 반대냐 이런 걸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쟁점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익이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권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우파들은 피임과 성교육에 대한 접근을 막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평범한 노동계급 부모들과 아이들을 더 살기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언급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낙태권을 규제하자는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 그들의 어떤 신실한 종교 신념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1998년에 트럼프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되게 여성들의 선택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출마하면서 우익들에게 자신들을 어필하기 위해 낙태권 반대로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처럼 낙태권 반대 논리들이 사실 아주 소수인 지배계급을 위해 짜맞춰지고 아주 허무맹랑한 논리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잘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 한 분 더 계셔가지고요. 그거 연결을 좀 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실시간 채팅창에도 관련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다 이렇게 소개 못 드려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채팅창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현주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낙태권 성취에서 이 대중투쟁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발제자가 그 아일랜드 사례를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그 2018년에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권을 쟁취를 했는데 원래 이 아일랜드에서는 이 낙태약을 구입하려는 것만으로도 14년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낙태에 억압적인 나라였고 그리고 심지어 강간으로 인한 그 임신인 경우에도 낙태가 불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일랜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고
특히나 그래서 성에 대해서 아주 억누르는 것이 아주 그 교회의 그 이데올로기와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는 막 이혼 같은 것도 그 1995년까지 이혼도 막 불법이었고, 심지어 막 그 미혼모들이 막 몸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막 90년대 후반까지도 막 그 교회 시설에 강제 입소가 돼가지고 무급 노동을 해야만 했던 막 이런 굉장히 그런 나라였는데, 여기서 이제 낙태가 어떤 그 합법화가 됐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아일랜드에서도 뭐 여성이 다 원하면은 무조건 다 낙태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굉장히 극도로 보수적인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낙태권을 일부 얻어내는 그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서 그 아래로부터의 그런 대중운동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그 2012년에 한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낙태권 옹호 투쟁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2017년에는 이런 그 수많은 그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같이 막 다리도 막 점거하면서 몇 시간 동안 막 그 투쟁도 벌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그 사회 전반의 그런 그 지난 몇 년간 사회 전반의 그런 투쟁 수준이 아일랜드에서는 높았는데, 그 사례가 이제 그 정부의 수도세 징수에 반대하는 그런 투쟁들이 그런 사례였고, 거기서 이제 정부로 한 발 물러서게 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급진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 이 낙태죄를 폐지시키는 데로도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톨릭들의 막 그 온갖 부패, 비위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서 가톨릭의 권위도 실추된 게 또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일랜드 사례가 보여주는 거는 아주 이런 보수적인 나라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중요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투쟁의 수준이 바로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토론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기여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발제자의 그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안내 말씀만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는요, 굉장히 핫 키워드가 됐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공정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조국 인면 논란이라든지,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또 지금 정부와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여러 부패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공정이라는 이슈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칼 마르크스의 절친이자 또 그 자신이 굉장히 선구적인 사상가이자 또 실천가이기도 했던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엥겔스의 혁명적 사상을 다루는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토론회에도 알찬 토론 준비해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과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과 활발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나온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 질문 중에 국가의 그 산하 제한 정책이 있으면 낙태 처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까지도 지금도 낙태 법률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이죠. 거의 가톨릭 국가랑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거의 모든 그것보다 약간 뭐 삐까삐까할 정도로 낙태가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낙태가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죠. 그리고 낙태를 하는 것이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해도 병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낙태하는 것이 그 뭐 가톨릭 국가인 나라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된 나라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게 이제 바로 국가의 산하 제한 정책에 가한 어떤 이제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고 모자보건법도 굉장히 예외적인 방식으로만 낙태가 허용이 돼 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70년대 박정희가 이제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펴면서 이제 낙태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또 낙태 같은 거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태죄 조항은 사문화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낙태가 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 인구가 이제 많이 이제 저출산으로 이제 그게 심화되면서 더 이상 이제 지배기급이 계속 단속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게 바로 그 이명박 정부 때 2016년도에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는 그 움직임에서 드러난 게 있고요. 물론 그때 시도는 이제 이제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해서 더 진척이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이제 낙태 문제가 계속 또 권리로서 보장되는 게 또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음성적 방식으로 낙태가 남음으로써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실제로는 낙태가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게 뭐 아주 어려워가지고 뭐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뭐 서구 완전 낙태가 완전 금지됐을 때만큼 많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성이 음성적 방식으로 낙태를 함으로써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든 심리적인 부담이든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여성의 낙태권 이런 거를 좀 자꾸 제기하면서 싸우는 것이 좀 진지하게 진행됐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전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 낙태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면서 이제 운동들이 벌어진 적이 있고, 특히 이제 2016년도 이후에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요구가 강하게 이제 제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그 평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낙태죄 폐지 요구가 이제 많이 성장한 것은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효과,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뭐 성평등 정부를 약속한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또 대중의 기대, 뭐 또 자신감 증대 이런 게 이제 맞물려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 헌재에서도 이제 위헌 판결이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낙태권 운동이 이제 진전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그런 배신적인 법안도 그렇고 이것조차도 더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 우파들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이제 트럼프 정부를 얘기했는데 사실 트럼프 정부의 낙태권 공격은 굉장히 심각하죠. 거의 미국에서 낙태죄를 이제 부활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공격이 단지 뭐 트럼프 정부에서 진행된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낙태죄까지 부활시킨다면 그 효과는 정말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엄청난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이런 트럼프 정부의 그 낙태권 공격이 공유돼서 낙태 금지하는 우파들이 그 낙태를 제한하고 뭐 클리닉 밖에서 막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그 동향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면서 그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주장들, 잘못된 견해들도 반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뭐 헌재 판결의 진보성을 크게 보는 이유라든가 정의당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은주 법안에 대한 내용들은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헌재 판결의 진보성을 크게 보는 이유, 이것도 뭐 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 좀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좀 더 보수적인 층에서도 지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헌재 판결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걸 크게 부각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또 한편에서 이렇게 막 헌재 판결의 진보성을 너무 크게 보게 됐을 때는 지금 지배계급 전체가 사실 낙태 문제에 대해서 뭐 낙태죄를 유지하고 심지어 여성의 낙태를 계속 규제하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또 간과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낙태 제한을 없애자고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만만치 않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노동계급의 평범한 사람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참가하는 충분한 거의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나야지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는데, 자꾸 헌재에 대한 이런 기대를 좀 이렇게 환상을 이제 부추기는 이런 거는 별로 대중적인 운동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시간이 좀 오래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토론회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